트렌드를 남들이 정해준 무엇인가로 생각하는 일을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이런 트렌드 노트 내용 말고 혹시 뭐 다른 거 소개해 주실 만한 거, 더 주목할 만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가치관에서 저희 이제 도전 성장은 레벨업 여가랑 관련되고 효율 낭만 설명드렸는데 삶의 질 하나 있었거든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어서 말할게요. 네. 그 삶의 질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과거부터 뜨기 시작했고 코로나 거치면서 더 성장한 어떤 단어예요. 사실 삶의 질이라는 것은 나오기 어려운 언어예요. 왜냐하면 두 개가 합쳐진 언어잖아요. 장송의 프리랜서처럼 두 개가 합쳐진 단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전이라는 단어보다 상승하기 어려운 단어죠. 제가 20년에 이제 삶의 질이라는 단어가 뜨고 있습니다라고 리포트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삶의 질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었냐면 어떤 제품을 내가 샀는데 그 제품 덕분에 내 삶의 질이 달라졌어 라는 것의 새로운 평가 언어죠. 이 제품 좋아, 이 제품 돈값 해요, 이런 식의 이 제품은 삶의 질이 달라져요 라는 평가 언어입니다. 그 단어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오래된 키워드네요. 그럼요. 더 오래된 키워드예요. 당시 나왔던 삶의 질에 연관된 제품이 뭐였냐면은 건조기였어요. 이거 있으면 삶의 질이 달라져. 이렇게. 또 거기에 관련된 제품이 뭐였냐면 무선 이어폰이었어요. 이게 선이 없음으로 인해서 걸레질 할 때도 음악 들으면서 할 수 있다니까. 설거지 할 때도 삶의 질이 달라져. 그리고 또 뭐 어떤 제품이 있었냐면 뽀송뽀송한 침구 덕분에 삶의 질이 달라져 라는 잠과 관련된 제품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나갔던 헤드가 뭐였냐면 삶의 질을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 뽀송한 것, 무선, 자동,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삶의 질이라는 단어는 어떤 함의가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삶의 질은 평가의 기준이 개인에게 달려있다라고 된 것입니다. 혁신의 연관어로도 세계 최초라든가 세계에서 알아주는 이런 식의 권위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혁신의 연관어로 삶의 질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삶의 질을 바꾸는 거는 이 제품이 세계 최초여도 상관없고 세계 라스트면 어때요? 이 제품이 굉장히 기술적인 혁신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요? 결과적으로 내 삶을 바꿨느냐라는 것은 평가의 기준이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평가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삶의 질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일상의 여가화라는 부분에서 그때 네. 이제 하나를 콕 집어서 수건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네. 네, 근데 이 부분을 또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셔서 그럼 뭐 수건 말고 다른 제품들이 또 뭐 데이터에 분석된 것들이 있나요? 이래서 이제 현상이 아니라 경향을 봐야 됩니다라고 100번을 말해도 현상이 기억에 남으니까 이제 네, 일상의 여가라는 건 사라지고 수건만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시가 이래서 강력한 건데, 자, 트렌드라고 하는 것에는 3개의 요소가 있어요. 이 3박자가 맞아야 트렌드가 됩니다. 하나는 펀더멘털한 어떤 변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 일을 하게끔 만드는 공급자적인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플레이어들의 행보에 맞장구를 치는 소비자의 반응, 이 3박자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트렌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경험이 자산이라는 가치관이 퍼졌어.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경험을 하는 것을 자기 SNS에 올리고 싶어 하는 차별화 경향이 있어 라는 이제 펀더멘털이 있어요. 근간이 있어요. 그런데 성수동의 대림창고를 비롯해서 이런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장소들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해요. 그래서 그 반응을 보고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성수동에 문을 엽니다. 브랜드까지 합세해서 팝업을 엽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다시 반응을 보이죠. 이 플레이어들의 참가에 사람들이 저렇게 노는 건가 봐 하면서 반응하고, 사람들이 반응하니까 플레이어들이 더 들어오고, 그래서 성수동 팝업 투어라는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수건 같은 경우는 일상의 여가화라는 근간에서 내가 보니까 수건 플레이어들은 준비가 돼 있어. 말하자면 브랜드 수건들이 있어요. 소비자 여기에 반응할 거예요 라고 내가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도 말했듯이 양말, 고무장갑, 세제, 베갯잎 같은 아이템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상의 여가화라는 측면에서. 하지만 플레이어들이 딱히 떠오르지 않아요. 베갯잎 플레이어 누가 있지? 양말 플레이어 조금 있긴 하지만 혼자로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달라붙어 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이거예요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플레이어들이 많이 동참한다? 그럼 충분히 양말이 브랜드화 될 수 있고 선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세제,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흰옥 브랜드밖에 없거든요. 근데 흰옥 혼자서는 트렌드를 만들기는 조금 힘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선물할 수 있는 세제나 룸스프레이 브랜드들이 흰옥 말고 누구도 있고 들어와요. 그럼 소비자 눈에 더 띌 거고 소비자가 동참하면 다른 브랜드 또 들어오겠죠. 이렇게 이제 트렌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세제요 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브랜드들이 들어온다? 그럼 세제는 반드시 될 수 있겠다. 네, 사람들이 또 세제만 기억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러고 나서 이제 세제만 기억하는 거죠. 예. 소셜 데이터의 특징이나 장점은 무엇인가요? 네. 소셜 데이터의 특징은 사람들이 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에이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게 무슨 학문적인 뭐 사실이야, 뭐 연구야, 그냥 자기 생각이고 느낌이고 행동이잖아 라고 이제 폄하할 수도 있죠. 근데 왜 사람들의 그 행동과 생각을 우리가 보고 있겠습니까? 그거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다른 시각이기 때문이에요. 제조사의 시각이 있을 수 있죠. 또 연구자의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수용자의 시각이 필요하죠. 그 수용자의 시각이 소셜 빅데이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매출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왜 봐? 매출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데이터인 이 소셜 데이터, 사람들의 생각과 이거에 따른 데이터가 매출을 앞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얼핏 보면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매출 데이터를 높게 보고 이 데이터가 매출 데이터에 봉사함으로써 가치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을 예로 들어 볼까요? 자, 연구소에서 물의 속성을 가지고 했을 때에는 분홍색 물이 훨씬 더 센 물이에요.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센 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분홍색 물이 유럽 어둠의 굉장히 낭만적인 나라에서 왔고 색깔도 분홍색이고 그 패키지의 모양이나 이런 데서 이 물을 부드럽다라고 말해요. 틀렸나요? 아니죠. 시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브랜드 입장에서는 아니야, 이거는 과학적으로 센 물이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 물의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다른 포인트를 하는 게 맞을까요? 뭐 의사결정하기 나름이겠지만 네, 수용자를 보는 거죠. 우리가 AI를 연구해요. AI 기술자가 AI를 제일 잘 알고 있겠죠. 근데 AI는 한국에 어떻게 소개됐냐면 스피커 형태로 소개됐어요. 수많은 AI 중에서 아무개야 부르고 걔가 소리로 답하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우리는 이제 보이스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용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했냐면 이름이 중요했어요. 아무개야 부를 때 그 아무개가 이름처럼 불리웠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생각을 못하고 굉장히 큰 이 두 개를 내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에서 한 회사는 되게 이름다운 이름으로 냈고 한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AI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수용자의 시각을 보고 싶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댓글에 트렌드를 남들이 정해준 무엇인가로 생각하는 일을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남들이라고 말하는 것에 나도 들어있어요. 예전엔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트렌드 세터가 있고 트렌드 팔로워가 있어. 그래서 트렌드 세팅하는 사람 따로 있고 팔로잉하는 사람 따로 있는, 그럼 내가 팔로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근데 지금에 말하고 있는 트렌드는 뭐냐면 같이 만들어가는 트렌드예요. 그래서 우리의 트렌드는 지금 바텀업 트렌드지 어딘가에서 신탁처럼 내려온 트렌드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약간 신탁 같은 트렌드 느낌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마도 유럽의 어둠에, 아마도 이태리 어둠에서 패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게 트렌드야 라고 정하는 거예요. 혹은 거기에서 나왔던 어떤 FW 무슨 패션쇼에서 오렌지가 대단히 떴어. 그러면 그 소식이 시차를 가지고 한국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 시차를 가지고 번역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뿌려집니다. 올해의 트렌드는 그래서 뭐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마치 그것을 따라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런 식의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딘가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따른다고 생각하면 불쌍하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썩 유쾌하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트렌드는 뭐냐면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트렌드예요. 이거 역시 사람들이 어디 모여서 합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렌지 컬러가 트렌드라고 했을 때 어딘가에서 누가 오렌지를 했어. 나도 오렌지 좀 좋아서 들어갔어. 또 서로 보니까 쟤도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마치 스노우볼처럼 뭉게뭉게 커지고 그게 데이터로 포착되면 우리가 오렌지가 트렌드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정해준 거 따로 있고 따르는 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쌍하시거나 기분 나쁘실 필요가 없어요. 안 따라해도 괜찮지만 트렌드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트렌드라는 말에 지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트렌드 강의를 이제 지금 시즌 되게 많이 해요. 연말에 많이 해요. 근데 저도 위로를 받았던 말이 뭐였냐면은 교장 선생님 같으신 분이 내가 당신의 트렌드 강의를 듣고 위로받았어요 했을 때 저도 위로를 받았어요. 이제 그분의 위로받았어요의 맥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는 트렌드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당신의 말은 이해가 됐어요에서 오는 위로.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그런 게 아니라 저렇게 그냥 쉬운 말로 이해되는 거구나 에서 오는 위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트렌드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 특히 앞서가는 사람들만 막 하는 그런 무엇인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포함한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얘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데서 오는 위로. 우리 연구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연구의 목적 때문에 내가 생전가야 보지 않을 사람들의 글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연구원은 게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게임 커뮤니티 글을 읽으며 살았어요. 근데 여기에 왔더니 예를 들면은 뭐 육아의 어려움의 고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글을 연구 목적 때문에 봐야 돼요. 그 글을 보고 있었더니 사람들이 서로 공격하기 위해서거나 따지고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시죠, 힘드시죠,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섀도우 복싱을 멈췄다 이런 연구원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다른 관심사의 이야기를 듣고 보는 것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